오늘 이 인터뷰의 의미는 이제 지역 신문사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지역적 어떤 시각에서 우리 나주라는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소 이렇게 염려 섞인 이런 어떤 민심도 좀 전달하는 네. 그런 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워낙이 뭐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그래서 가장 살얼음판이었다고 생각됐던 순간이나 또는 어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안이 대단히 사실 비정치적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상황이 급변하는 지금 최근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게 시기가 더 3월 이상 넘어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감각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정부, 우리 당, 대통령의 제지도라든가 이런 게 막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이 이 점차적으로 뒤로 밀리는 것은 대단히 불리한 상황,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공약이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이 공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5월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최소한 D- 역산해보면 최소한 3월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만약에 3월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아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심과 함께 굉장히 학부모나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학교가 되어버려서 초기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어떤 최고 글로벌 수준의 어떤 에너지 특화대학을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차질이 빚어지겠다,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당사자인 저는 하루하루가 좀 살얼음판이었죠. 이제 정치적 상황을 워낙 이 흐름을 좀 타면서 살얼음판이었다는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상임위 심사 과정까지도 어려웠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야당 측의 어떤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오전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이 협조 요청을 하는 전화를 했더니 면담을 요청했더니 만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상임위 심사 때까지는 굉장히 원만한 협조를 약속한 분이 이 한전공대 이 법안 통과는, 그러니까 개교는 찬성하는데 한 2년 후에나 합시다, 이런 식의 이 상당히 좀 엄포를 놓고 긴장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아주 치열한 이 싸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 윤호중 위원장, 그리고 백혜련 간사, 김종민 의원, 서병철 의원 등등 우리 쪽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했었고요. 예상처럼 치열한 논쟁 속에서 밤 11시에 통과되는 과정을 지역민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의원님의 이번에 한전공대 법안 통과는 사실상 대미를 장식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때 혁신도시 유치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근데 이제 사실상 그간에 혁신도시가 정체를 해왔다고 봐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사적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시고 의원이 되시자마자 또 사실 대미까지 이렇게 장식을 하시게 돼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나 의원님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한 것을 그냥 별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혁신도시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략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이 혁신도시 시즌1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이 국가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이전한 것, 이것이 시즌1이라고 하면 이 과정이 절반의 과정이죠. 나머지 절반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을 이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별도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이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내에 있었던 계획입니다. 그것을 제가 꾸준히 그 불씨를 살려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10년 만에 그 시즌2의 핵심 과제인 대학과 연구소, 이것을 이렇게 목표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시즌2의 어떤 핵심 내용을 완성했다 하는 측면에서 됨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혁신도시 시즌2에서 이제 대형 국가 연구소, 랜드마크 연구소 유치와 함께 또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많은 창업 기업, 또 앵커 기업, 이런 어떤 혁신 기업들이 지역에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최종 목표점이죠. 우리가 혁신도시 계획을 세울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실리콘밸리 또 스탠포드 대학 이런 대학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 지역이 왜 혁신과 창업의 어떤 메카가 될 수 있었는가? 그랬던 것은 결국은 그런 그 세계적인 유소한 인재와 기술과 과학의 어떤 그 뒷받침을 했던 스탠포드 대학이나 많은 그런 어떤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국에너지국가대학은 처음 혁신도시가 유치되면서부터 이미 함께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이었고 그거를 결국 이제 마무리하신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이제 시민들은 어쨌든 공과대학에 들어왔으니까 교육도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이제 좀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긍정적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우리 나주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자, 이제 앞으로 한전공대가 실질적으로 나주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발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그 희망의 씨를 가지고 키워왔던 것이고요. 또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하는 대통령 공약을 만들고 또 이렇게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작지 않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 비관론이 항상 우리의 절반을 차지해 있었고요. 여전히 지금 이 혁신도시 현실을 보면 많은 시민들께서는 그냥 좋은 것만 좋은 걸로 보이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이 방향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자세 전환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대 하나 가졌다고 우리가 뭐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구도심에 사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구도심이 텅텅 비어가는데 그 대학 하나 세워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농촌에 있는 농사 짓는 분들은 또 똑같은 소리로 야 우리 농사 짓는 사람에게 그 무슨 소양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혁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은 이 장기적인 우리의 어떤 지방의 새로운 미래 100년 이상을 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거였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과정이 이제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또 희망의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보다도 희망의 불씨를 좀 더 안겨줬으면 좋겠다. 야, 우리도 이 지방에 뭔가 새로운 미래의 일자리와
뭐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희망과 지방의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총선 때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그런 정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여전히 희망의 어떤 그런 하나의 매개로서 한전공대를 지금 보고 아까 구체적으로 아까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의 성공 사례들을 우리가 또 벤치마킹하는 구체적인 실행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혁신도시를 크게 열망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도심 분들은 아까도 언급을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권의 또 괴멸화 비슷한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전공대가 그간에도 격차 발전이나 이질화로 좀 지역사회가 좀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한전공대는 어떤 지역 차원에서 통합이나 균형 발전의 역할을 어떻게 또 해낼 수 있을까요? 뭐 한전공대가 균형 발전이나 또 이 지역 간 어떤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도 한전 관계자들과 자리를 하면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우리 지역사회 이것을 좀 보듬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16개 공공기관이 그런 노력을 의식적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일단은 뭐 공공기관이나 한전공대나 이 모두가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각종 그 프로그램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지역민들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혁신도시가 없었다면 나주 원도심은 잘 살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한전공대가 안 왔더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가정법은 거의 불가능을 했을 겁니다. 제가 나주시장으로 있을 때 이미 읍면 지역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1년에 2,000명씩 인구가 줄고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혁신도시권을 제외하고 면부만을 보면 1년에 1,600명씩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지역은 죽어가고 있고 한 지역은 이제 새롭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그 구도심과 이 신도시 간의 어떤 격차들은 우리 이제 자치단체나 정치적인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해법을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원도심이 좀 더 침체가 좀 더 가속도가 붙었다 하는 것은 뭐 인정합니다만은 그 원도심의 어떤 그 재생 문제라든가 뉴딜 문제는 그것 자체로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거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당장 형식적으로는 구도심에 힘을 빼는 것 같지만 이 혁신도시를 자양분으로 해서 구도심 그 재생을 위한 노력들을 어떤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봐야 된다. 지금 사실 이 지방소멸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벌써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은 아주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소멸에 대해서 구도심의 재생에 대해서 정말 비상사태 선포해야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온통 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입체적이고 융합적인 정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일자리를 와서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장려금을 주면 와서 살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한 분 한 분의 삶을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통째로 책임져 줄 수 있어야지 이 도시가 그나마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중앙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등이 온통 이 지금 상황을 우리 지역의 어떤 비상사태다.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은 국가적인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지방 소멸의 사태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세계적 인재들, 그다음에 지식인들이 또는 창업을 또 할 그런 인재들이 몰려든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를 갖고 올 거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듭니다. 네. 지금 한국에너지공대가 들어오고 또 우리 나주에 있는 과학고가 또 빛가람 쪽으로 들어오면서 연계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원도심리학이 또 나와요. 혁신도시의 경우는 전체 정원의 10%를 고정적으로 혁신도시학생 출신들로 이렇게 지금 선발을 한다고 그래 과학고가. 근데 원도심은 그런 이제 특혜가 없다 보니까 과학고에 한두 명 정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국 우리 이제 공대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또 교육적 차원에서 질적으로 특혜를 보고 혜택을 보고 높아질 것인가, 또 이런 그늘진 것도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한국공과대학이 에너지공과대학이 우리 지역의 교육적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고 격차를 교육혁신이라고 하는 방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전문가적인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간의 이 대학을 준비하면서 각종 어떤 지표를 보면서 그 지역 대학의 혁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모멘텀을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지방 대학의 뭐 미달 사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같은 또 하나의 대학을 만들면 뭐 되겠느냐 이런 그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 이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미달 사태는 지역 대학의 교육 경쟁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지역 산업의 여건이, 이 지역의 일자리 여건이 젊은 사람들 다 도시로 지금 몰아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해에도 우리 전남 광주의 이 청년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얼마나 많은 수가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이 대학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한전공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현재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계적인 어떤 그 대학 평가 기관의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대학의 어떤 교육 수준이, 교육 경쟁력이 세계 한 50위권 되는데요. 세계 300위권 내에 드는 대학은 수도권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유일하게 지방에서 세계 그 대학 순위 300위권 내에 드는 대학이 카이스트, 또 포항공대, 그리고 유니스트, 울산공대, 세 개 대학이에요. 우리 지역은 300위권 내 대학이 하나도 없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방 대학은 그 세계 300위권 대학에 단 한 대학도 없다. 부산대학도, 경북대학도, 전남대학도 아니다. 물론 이 대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지방 대학의 그 경쟁력의 수준이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과학기술 특화대학이라고 하는 게 지역의 산업과 잘 소위 말해서 연계되면 지역 교육의 혁신 그리고 지역 산업의 혁신에 뭔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영 아파트 이제 건설 특혜 문제로 일부 이거를 반대하는 빛가람동 주민들 중에는 공과대학에 대해서 덜 의미를 두는 상황이 일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또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부영 아파트 건설 특혜에 대한 부분을 저는 우리 전남도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부영 아파트, 그 부영 골프장 부지에 큰 덕을 봤다. 이걸 우리가 또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잘 아시다시피 광주의 첨단 지역과 남구 지역의 그 세 개 후보지 그리고 혁신도시 주변의 세 개 후보지가 경쟁 부지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6개 후보지를 가지고 심사한 결과 부영 골프장 부지가 최적지다라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영이 이걸 땅 장사 해보려고 그 대학에다 기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에 이 6개 후보지 중에 그래도 그 혁신도시 내에 이 여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전 공대를 이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을 투기의 주범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영이 나머지 자녀 부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말 적절하게 지역에 기여하고 적절하게 이윤을 또 추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이미 절반의 부지를 지역사회에다 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를 얼마만큼 더 기부할 수 있을지,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도시 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공공 기여율을 더 확대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특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 문제도 제가 지역민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더 힘을 모았던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랄지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너무 좀 지탄 대상처럼 이렇게 내모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의원님의 그 부영 아파트 특혜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잘 이렇게 전달됐을 것 같고요. 한번 또 지켜보도록 미심을. 정말 마지막인데요. 아까 사실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한전공대 이후에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나주 지역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한계, 어려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한전공대 이후에 우리가 이걸 정말 지역의 대학으로서, 우리의 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의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서 우리 나주 시민들이 이렇게 키워가야 된다고 할 때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말씀을 해주시죠. 방금 전에 제가 나오면서 우리 백 소장님께서 그 인터넷에 올려놓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진흥원 그 원장의 그 글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많은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한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16개 공공기관을 품고 있는 그런 도시로서 또 새로운 미래 그 과학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적인 수준의 공과대학을 또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유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잘 엮어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산업부의 그 차관과 함께 지금 이 에너지밸리 사업, 그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그 생태계를 하나하나 갖춰 나가고 있는 이 광주 연남 공동혁신도시 이 빛가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에너지밸리의 마스터 플랜, 종합계획이 좀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좀 더 견인하고 또 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와서 그 한전의 기반시설, 한전공대의 연구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해서 창업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그 산업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국가적인 그 준비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대 이후에 이런 좋은 그 기반들을 활용한 그 에너지 신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좀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그 시민들이 주인들 입장에서 이 발전해가는 혁신도시, 그다음에 세계적인 교육도시로서의 나주를 주인들 입장에서 이거를 끌고 가고 품고 가는 이런 또 노력들이 계속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운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결정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 수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의식과 어떤 품격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다만 거기에 좋은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전공대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그 교수진들이 우리 지역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좋은 공공기관의 여건과 그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서 정말 마음껏 연구하고 또 도전하고 또 창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어떤 그 뭔가 포용력이랄까요? 그런 희망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저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는 그냥 잠시 머물러가는 도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꿈꾸기에 너무나도 벅차기도 하고 또 큰 세계이긴 하지만 그 프랑스의 소피 앙티폴리스라든가 그 실리콘밸리라든가 세계적인 혁신 도시의 그런 어떤 그 모델들을 우리가 좀 잘 연구하고 따라 배울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10개 혁신도시 중에 이런 대단하고 특별한 대학을 유치한 혁신도시는 아주 우리밖에 없죠. 예. 대단한 성격. 혁신도시 중에 10만 도시에 16개 공공기관이 가는 데가 어디가 있는가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10만 도시에 이런 대학의 새로운 그 특화대학을 유치한 데가 어디가 있는가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혁신도시는 대도시권이지만 우리는 아주 조그마한 농촌도시의 혁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어떤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심의원님께서 그간에 궁금했던 것,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 말씀 잘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여러 염려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가 새로운 어떤 도약의 발판이 되고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그 훌륭한 매개체가 되리라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워낙 주제가 크고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제안 드려서 오늘 만나뵀는데 흔쾌히 이렇게 약속을 일찍 잡아주셔서 일찍 또 이 영상을 좀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